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집트 제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냐?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보다는 더 이전 시대, 바로 비옥한 추승달 지대에서 문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그리스에 전달되었고 이로부터 서양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곳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고 여기서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 중에서 이집트를 먼저 다뤄봅니다.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죠. 람세스 신전 있는 또 테베에 있는 여러 신전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전해져서 서양 문명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문명이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을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커요. 영혼불멸. 플라톤 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저승에 간다. 때로는 부활을 한다. 때로는 윤화한다. 이런 것이 이집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죠. 이집트에 가보면 이런 미라가 굉장히 많고 영국 박물관에 가도 미라가 굉장히 많죠. 고양이 같은 것도 미라를 만들어 뒀어요. 망자가 저승에서도 이 동물과 함께하는 그 생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동물도 미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 불멸 사상에 의해서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신들 있잖아요. 이 신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리스로 전해졌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의 신은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그리스에 있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아테나 뭐 이런 비슷한 신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로 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집트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게 이 사자의 서라고 하는 파피루스예요. 여기 아비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하얀 옷을 입은 영혼이 아비누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여기 저울에다가 심장의 무게를 재요. 여긴 심장이고 여기는 깃털이거든요.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재게 됐고 그 다음에 호루스라고 하는 신에 이끌려서 오시리스 앞에 갑니다. 오시리스는 저승에서 심판하는 자예요. 부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머무르냐 이런 거에 대한 심판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사자에 서 있는데 이 시대에 영혼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게 바로 이집트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미이라를 만들었고 파라오들한테는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듭니다. 조각상, 석상을 만들면 몸이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영혼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도록 석조로 조각을 했던 겁니다. 석회석 두상도 있고 람세스 2세의 흉상도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 두 번째는 철학입니다. 플라톤식 우주론이 있죠. 우주론에 의하면 물, 물, 흙, 공기 4원소가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 물, 흙, 공기를 플라톤은 정다각형에 매칭을 했어요. 근데 이 정다각형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집트에 출발했거든요. 그 정다각형에다가 4원소를 매칭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고 서양 과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이 그러면 어떻게 정다각형과 철학을 생각하게 됐느냐?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죽거든요. 그 이후에 플라톤이나 제자들은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플라톤도 당시의 최선진국인 이집트로 공부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아테네를 거쳐서 밀레투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대략 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42살쯤 아테네에 와서 아카데미아를 열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14년 동안 주유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플라톤도 이집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학원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여러 학문,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이 그리스로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서양 문명에 끼친 이집트의 영향, 세 번째는 예술과 건축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면 라호텝 왕자와 노프렛 왕자비가 있죠.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조각상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신체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신대 조각상을 이집트에서는 한 겁니다. 이 문화가 그리스로 전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각상을 그리스 사람들은 만들게 된 겁니다. 남자의 누드 조각상을 쿠로스라고 불러요. 이 쿠로스의 같은 개념도 그리스 사람들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 와서 베껴온 거예요. 왼쪽에 있는 리오크로스는 거의 이집트식이에요.
헤어스타일도 거의 이집트식이고요.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발전을 시키죠. 아비시니스 크로스는 좀 더 발전했고, 파라이우스 아폴론에 가면 훨씬 더 다양하게 손동작이 바뀌었죠. 이때까지도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이집트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아리스타쿠스 크로스에 가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이집트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 방식으로 훨씬 더 개선된 모양을 하고 있죠. 크리티오스 소년에 가면 완전히 이집트 방식을 버리고 확실하게 아주 매끈한 몸매를 가진 조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집트 영향이고요. 신전 건축도 보죠. 신전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보존이 잘 된 신전 보면 여기 중간에 그리스 신전 있죠? 이게 파이스톰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인데요. 이 보면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 밑에 기둥도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신전들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는 삼각형 페디먼트는 없는데 기둥을 이렇게 원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려 가지고 기둥을 만드는 이런 방식은 이집트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리스가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그리스 신전이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고,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나중에 보고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로 이어지고 유럽으로 전해지는 이 신전 건축 방식이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이집트 얘기를 해보면,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집트 지도가 있죠? 대부분의 땅이 황갈색이죠. 이 황갈색 땅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죠. 여기를 데시렉타가 불렀어요. 마르고 황폐해 쓸모없는 붉은 흙. 그리고 초록색 땅이 있죠. 여기 은행잎처럼 생긴 하구에 삼각주가 있고요. 가는 띠로 이어지는 나일강 있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축축하고 농사가 잘 되는 검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데시레타라고 하는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과 헤메트라고 하는 축축하고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두 개의 땅이 있어요.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을 상부 이집트라고 하고요. 나일강 하류를 하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상부와 하부가 치열하게 대결을 했습니다. 보통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치고 날래죠. 그래서 상부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소박하고 거칠고 전쟁을 잘하죠. 그런데 날강 삼각주에 살던 사람들은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아름답고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죠. 그 대신 전쟁 기술이 약하죠. 그래서 상부 이집트가 정치적 영향이 컸고요. 하부 이집트가 문화적으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이집트 사람들이 하부 이집트 사람들을 정벌하는 그런 경향이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둘로 나눈 개념 중에 마하트와 이제페트가 있습니다. 마하트는 질서, 올바른 방향, 최고의 진리고요. 이제페트는 혼돈, 어긋남, 거짓입니다. 이게 이원론의 일종이죠. 좋은 것, 밝은 것, 뜨거운 것, 또 반대편은 나쁜 것, 차가운 것, 어두운 것. 이거는 조라스터교에서 등장하는 이원론 개념이죠. 이집트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는 마하트와 이제페트가 대립하는 구도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과 사악함, 중앙과 변방, 안과 박, 높음과 낮음, 귀함과 천함,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역사는 흘러갔다라고 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지리적인 이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관점 중에 하나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마하트의 체현이에요. 마하트는 옳고 바르고 참인 것. 이게 마하트죠. 그 마하트가 현실 세계에 구현되는 것이 파라오다 하는 거죠. 옳고 참된 진리. 이게 뭐죠? 바로 신이죠. 신이 지상에서 생존해 있는 게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를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마하트를 따르고 이제페트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호루스의 현현이고 마하트의 의지고 신적인 존재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현현이다. 이런 개념은 바로 이집트 요 파라오 개념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제왕들은 신의 아들 또는 본인이 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신의 아들을 주장하고 때로는 신이다라고 세상에 천명하기도 했어. 그만큼 통일 왕조의 힘이 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먹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집트 문명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서양의 중화 문명 같아요. 중화 문명은 어떻죠? 중앙에 중화 제국이 있죠. 그리고 지방에 오랑캐들이 있습니다. 흉노, 적, 갈 이런 북방의 오랑캐들을 중원의 문명국이 지켜내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중화 문명이죠. 이집트도 비슷합니다. 왜 중화 문명이 발달하냐면 중원이 살기 좋고 참되고 밝고 진리고 바깥은 어둠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중화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집트도 똑같아요. 이집트도 중앙이 워낙 풍요롭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중앙을 중심으로 바깥에는 오랑캐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집트 문명은 30개 왕조가 통일과 분열을 반복했어요. 중화 문명도 그렇죠. 늘 통일과 분열을 반복합니다. 또 외부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외부는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바깥쪽은 사막지대예요. 중화 문명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밖이 중화보다 잘 사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이집트도 바깥이 전부 오랑캐들이었고 사막지대였고 나쁜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갈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통치를 했단 말이죠. 서쪽에서는 리비아, 또 남쪽에서 온 누비아 이런 외부 침략자들을 막아내면 되고 때로는 외부 침략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문화로 흡수를 했어요. 중화문명도 그랬죠. 몽골족이 들어와서 원제국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흡수되었고 청나라가 중원에 들어왔지만 중화문명이 흡수된 것처럼 이집트 문명도 외부가 들어와도 이 문화로 흡수를 했다. 독특한 중화문명 같은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고대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2780년에 최초로 통일 왕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에 통일 왕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고왕국 시대예요. 한 500년간 고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는 혼란기예요. 통일 왕조가 있지 않은 혼란기. 혼란기가 한 200년간 이어지다가 중왕국 시대가 옵니다. 중왕국 시대가 2133년부터 한 300년간 중왕국이 있다가 그다음에 제2 중간기가 옵니다. 또 혼란기가 있고 중왕국은 테베의 시대입니다. 테베란 곳은 나일강 중류에 있거든요. 고왕국은 기자 시대 그리고 피라미드 시대였고 중왕국은 테베 시대였다. 세 번째 신왕국이 등장을 했다가 그 중간에 중간기가 있고 이때에 태양진 숭배가 일어났고 왕들의 골짜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게 신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780년부터 기원전 664년까지 거의 2000년에 걸친 5대 왕국 시대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집트의 고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고왕국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피라미드죠. 후프의 피라미드, 카프의 피라미드, 멘카울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시대가 바로 고왕국 시대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당연히 봐야 할 유물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게 스핑크스죠. 근데 스핑크스라고 하는 건 헬라인들이 잘못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절에 여기를 점령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사람들이 피라미드 앞에 있는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인 이것을 피라미드라고 붙인 거죠. 원래 이 이름은 지평선에 있는 호루스예요. 호루스는 파라오의 수호신이죠. 파라오는 호루스의 현이니까 파라오를 지키는 그 수호신의 개념.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일종의 신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루스 이름으로 통치하는 파라오를 지키는 현현으로서의 스핑크스가 있었다. 원래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이렇게 생겼죠.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긴 한데 날개가 달렸죠. 이거는 원래 나쁜 놈의 개념이죠.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다가 만났던 괴물. 이게 사실은 스핑크스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와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상당히 개념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서양 세계의 중화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녹색 지대를 빼고는 나머지 다 사막이에요. 외부인이 침략하기도 어렵고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왼쪽에서는 리비아인이 침공해 오고 남쪽에서는 누비아인이 오고 동쪽에서는 아시아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들을 잘 막아내기만 하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나가봤자 여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독특한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과 서쪽은 막기가 쉬웠는데 이 동북 쪽, 여기 팔레스타인 쪽에 걸쳐는 이곳은 적들이 침공하는 주요 통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방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정을 나가기도 했죠.
여기 시리아까지 이집트 제국의 영역이 넓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람세스 시대죠.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파라오가 있을 때 동북 쪽 나가서 시리아까지 그들의 영토로 했던, 그때 발생했던 유명한 사건,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이 카데시 전투죠.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과 싸워가지고 비록 이집트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싸움의 기록이 이렇게 카르낙 사원의 부조로 남아있던 게 바로 카데시 전투입니다. 또 남방 방어는 아부신벨 신전으로 대표됩니다. 아부신벨 신전이 아수안 댐 때문에 수몰될 상황이 있었거든요.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요거를 위쪽으로 들어 올렸죠. 그래서 지금의 아부신벨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건데, 또 람세스 2세가 또 아부신벨 신전을 지은 이유는 남쪽의 누비아인들을 정벌한 다음에 이 누비아인들을 향해서 이 신전이 있는 거예요. 남쪽을 보고 이 석상이 있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누비아인을 보고 더 이상 오지 마라, 우린 이렇게 대단한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부신벨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때로 이집트 제국을 침략한 적이 있어요. 신왕국 이후 기원전 7세기 이후에는 외부 적군들이 특히 동북지방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까지 계속 외부인들이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속국이 되거든요. 이집트가 속국이 돼서 아시리아 영토가 되기도 하고 바빌로니아 영토가 되기도 하고 요것처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영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힘은 없어졌지만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화제국이 외부 유목민들이 들어왔어도 그 문화가 계속 남아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외부인들이 들어왔어도 그대로 또 내려오는 신전에 제사 지내는 문화들, 문자들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유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로제타 스톤이에요. 이 로제타 스톤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벌했던 19세기 초반에 발견한 거죠. 그랬다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 로제타 스톤을 해석을 합니다. 로제타 스톤에는 세 가지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신성 문자. 이 신성 문자는 보왕국 시대부터 내려오던 사제들이 쓰던 문자예요. 그리고 중간에 민중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 비석이 기록되던 포텔레마우스 왕조 시대 기원전 2세기에 민중들이 쓰던 그 문자. 그리고 맨 밑에는 그리스어 문자. 그러니까 지배층은 그리스어 문자를 썼잖아요. 세 가지 문자로 동일한 내용을 로제타 스톤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원전 2세기에도 이 신성 문자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 사제들이 여전히 신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외부인들을 흡수했다는 게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죠.